그냥 배경식 하나 깔 테니까 그냥 알고 계세요. 자, 이게 작년에 법 나왔잖아. 법에 해서 경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제 지문 나온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 2021년 브레튼 우주 체제 2022년이었나? 그때 이후로 좀 한 4, 5년 나온 적 없으니까 이거랑 막 앞에 복잡계 경제학 뭐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있으니까 자 이것만 갖다 좀 적어놓고 그냥 머릿속에 지금 입력해라. 그 경제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이거 내가 많이 말해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정아 이거 내가 옛날 수업했잖아. 경제정책 두 개 뭐 있어? 그럼 무슨 정책이라는데? 네, 통화정책이라고요. 통화정책.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자, 지금 아세요? 재정정책과 또 통화정책. 그냥 모든 경제정책은 재정정책 아니면 뭐야? 통화정책, 재정정책 아니면 통화정책이야. 재정정책은 누가 해요? 정부가 해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그 다음, 통화정책은 누가 해요? 중앙은행이 합니다.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합니다. 자, 재정정책은 뭐예요? 재정정책은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거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게 재정정책이야. 야, 세입은 뭐야? 세금 걷는 거고, 세출은 세금 쓰는 거야. 야, 세입보다 세출이 커요. 세입보다 세금을 더 많이 써. 네? 그럼 이런 거 무슨적 재정정책이라고 할까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확장적 재정정책. 자, 세입보다 세출을 더 많이 쓰면 뭐라고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해요. 그럼 시중에 돈을 뭐 하는 거야? 뿌리는 거야. 지 돈도 아닌데. 그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걸로 졸라 뿌리는 거죠. 그럼 뿌리면 시중에 돈이 어떻게 돼요? 돌죠. 그래서 통화량이 야 이번에도 또 돈 준다며. 지방선거 또 돈 뿌린다네 또. 돈 뿌리면 치킨 사 먹잖아. 네, 통화량이 늘면 봐봐 경기가 어떻게 돼? 부양되고 대신에 안 좋은 점 물가 상승. 이게 이제 재정정책입니다. 네. 그 다음 반대 케이스 말해봐. 네,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케이스. 많은 케이스는 이거는 이제 확장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네, 긴축적 재정정책을 합니다. 긴축할 때도 있습니다. IMF 때 긴축 많이 했잖아. IMF 때. 네, 우리 다 같이 허리띠 졸라 매자 하면서 막. 그러면 통화량이 어떻게 돼? 감소할 거고. 그럼 경기는 어떻게 돼? 침체될 거고. 대신에 물가는 하락할 겁니다. 자, 그냥 상식적인 거 맞지? 확장 있고 긴축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정책은 누가 해요? 중앙은행이 합니다. 자, 중앙은행 딱 하나만 해요. 뭐를 조절합니까? 금리를 조절합니다. 금리를. 중앙은행 기준금리라는 걸 결정해요.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를 그냥 낮춰요.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고. 야, 그냥 생각해봐. 이런 거, 금리가 낮으면 시중에 돈이 어떻게 돼? 풀린다고. 이게 대출이자도 싸고, 예금이자 얼마 안 되니까 돈을 막 풀 거 아니야. 야, 이거는 확장이야, 긴축이야? 말해봐, 풀로. 확장적. 통화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입니다.
얘도 이제 경기가 어떻게 돼요? 부양됩니다. 대신에 물가, 아파트 값이 상승합니다. 네. 막 주식시장 맨날 주가 오르고 이래요. 아, 이제 끝났다. 금리를 뭐 하는 거야? 올려요. 통화량이 감소하죠. 이건 뭐 하는 거야? 긴축하는 거야. 긴축적 통화정책. 야, 중앙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어떻게 돼? 침체됩니다. 대신에 물가는 하락합니다. 여기서 지금 한국은행장 바뀌는 거 아세요? 뉴스 안 보냐? 한국은행장 바뀐 거 알아 몰라? 뉴스 좀 봐라. 한국은행장 지금 바뀐다고 청문회 하는 거 알아 몰라? 한국은행장 지금 바뀌거든? 지금 청문회 중입니다. 청문회 중인데 지금 논란 내는 게 그 한국은행장 있잖아. 아내는 영국인이고 뭐 자식은 미국인이고 뭐 아들은 미국인이고 또 딸은 영국인이고 막 해가지고 한국 사람 아니잖아. 자식 빼고 모든 가족이 영국인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좀 겉머리 외국인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장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질문 던지는 게 경기랑 물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행장 후보자가 뭘 선택한다고 했을까요? 물가 선택한다고 했어요. 물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어? 장사가 잘 안 돼도 물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이게 경기라는 거 계속 어떻게 됩니까? 순환합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의 사이클. 야, 근데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는 뭐야? 야, 호황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불황이 있습니다. 호황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억제해야 합니다. 야, 계속, 니네 그 잘못하면 호황이라고 하나 좋아요? 호황이면, 야, 우리 호황이 때 있었잖아. 21년도에. 눈 뜨고 일어나면 뉴스에서 계속 아파트 가격 맨날 올랐다고 뜨지. 호황이면 버블 생기고. 불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 부양해야 돼. 결국 이제 경제정책의 목표라는 건 이 진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하면 경기를 무순화시키는 게 목표야. 안정화, 물가도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냥 병신같이 경기 좋은가 이러지 말라고. 경기와 물가를 무순화시키는 게, 안정화시키는 게 경제정책의 목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거 깔아놓고 할 테니까, 이거 깔아놓고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달러까지 하고 쉴 테니까. 자, 나. 자, 지금부터 집중한, 야, 한번 봐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 무슨 정책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재정 정책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은 무슨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겠냐?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게 이제 사고가 있어야 돼. 자, 읽어볼게. 자, 첫 달러만 할 테니까 잘 봐. 근대 경제학은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 경제의 거시적 현상을 설명해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켜왔다. 고전학파, 동그라서 봐. 고전학파. 클래식한 애들.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강조하며. 자, 이거 통합사회 시간 1학년 때 했다며. 네? 애덤 스미스.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다. 야,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20세기 초 뭐가 생깁니까? 대공황. 자, 대공황이 뭐 때문에 생겼어? 네 글자로 얘기해봐. 지금이랑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공황 왜 생겼냐고. 니네 뭐
니 말해봐. 석유 공급. 잘 안 해. 똑똑한 학생이네요. 저다 적으세요. 과잉 공급.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뭐가 못 따라간 거야? 수요가 못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 대공황의 원인이 과잉 공급입니다. 그냥 알고 있어. 대공황은 뭐라고? 과잉 공급. 그러니까 물건은 산업화론에서 많이 찍히는데 그걸 뭐 해줄 사람 없는 거야? 사줄 사람 없는 거야. 지금이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도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잖아. 지금도 저도 이렇게 저 같은 핫바리 가서 이렇게 쓰잖아. 원래는 이런 거 조교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조교 안 시키고 내가 쓰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사라져요? 일자리가 사라지죠. 근데 계속 이런 상품 만들어지죠. 뭐가 일어날 수 있냐? 과잉 공급에 이걸 뭐 해줄 사람이 없어, 이런 걸.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 돈이 없잖아.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돈을 주머니에. 수요를 만들어줘요, 수요를. 수요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수요를. 수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9일 때 그 테네시강,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네시강 유역공사 같은 국책 사업을 하면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어? 일자리 주고 돈을 줄 수가 있잖아.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 이재명처럼. 야, 근데 사실은 그런 그걸 사실 돈 꽂아주는 효과는 어때요?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기본소득. 야, 그냥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는 자, 동그라미 쳐라. 무슨 학파, 무슨 경제야? 케인즈 경제야. 케인즈는 총 수요가 자동으로 총 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고전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며 낮은 총 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부 지출 확대 등 정책 개입을 통해 자, 동그라미 쳐. 야, 이거 그냥 공식처럼 그냥 알고 있어요. 케인스 하면 뭐를 높이자고? 총 수요를 관리하자 이 말이야. 이거 우리가 총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급은 아니라 뭐를 조절하자고? 수요를 조절하자 이 말이야. 근데 수요 조절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정부가. 그래서 얘는 케인즈는 무조건 그냥 외워라. 이거 무슨 정책 쓰자는 사람이야? 재정 정책으로 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케인즈 경제학으로 테네시강 유역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테네시강 유역공사보다는 뭐가 더 좀 효과가 훨씬 컸다고 봐요. 테네시강 유역공사는 뭐 엄청나게 큰 효과는 없었고 나중에 평가하기로는 1차,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엄청난 수요를 창출해요. 전쟁을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돈도 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비대화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한국에도 일자리 별로 없잖아. 일자리 없으니까 우리도 좀 뭐 하면 좋아요. 일자리 없으니까 뭐 하면 좋겠냐? 승무가 군대 있을 때 전쟁 한번 북한이랑 북진 통일 한번 하면 괜찮지 않겠나? 예,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니네가 군대 있을 때 꼭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자, 한 번만 적을게 얘들아. 내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 번만 정리해서 적고 오실게요. 자, 무슨 학파가 있습니까?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이제 무슨 주의자들이야? 뭐에 맡기자? 시장에 맡기자야, 시장에. 자, 근데 얘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대공황이 발생한 것. 여기다 케인즈 학파 적을게, 케인즈 학파. 뭐가 생기면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자, 제가 말했습니다. 대공황은 뭐예요? 과잉 공급, 초과 공급. 그래서 이제 누가 개입해야 된다? 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 주로 무슨 정책? 재정 정책 해가지고 재난지원금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치킨 사 먹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 써야 되고 주로 이제 이 케인즈 합하면 이제 그래서 뭘 만든다? 수요, 오케이? 예, 그래서 뭐 총수요를 관리해야 된다. 총수요 관리 정책. 자, 일단 요까지는 따라왔어요. 그 뒤에 거 조금만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이후에 후대의 케인즈주의자들, 자, 계속해서 케인즈주의자들은 케인즈의 총수요와, 야, 똑바로 다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해. 케인즈의 총수요와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ISLM 모형을 본합니다. 이 모형은 동그라미 쳐 상품시장, 동그라미 치고 상품시장이 IS입니다. 화폐시장은 뭐야? LM입니다.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단기 국민소득, 국민소득 밑에다가 국민소득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GDP. GDP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 이제 뭐부터 설명해요? IS 곡선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자, IS부터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낮아지면, 야, 이자율 낮으면 기업이 뭐 할 거야? 투자할 거 아니야. 투자 왜 싸니까, 이자가 싸니까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소비가 촉진됩니다. 맞니?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뭐예요? 감소할 거야. 국민소득과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소득 수준들을 연결한 것이 IS 곡선이고, 일반적으로 그림처럼 우하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못 그리겠다, 얘들아. 자, 이게 X축이 국민소득이야. Y축이 이자율입니다. 자, IS 곡선 생각해보자. 이자율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거야. 이자율에 따라서 국민소득은 우하향할 거라고. 왜냐하면 이자가 낮아지면 기업이 투자하고 소비할 거 아니야. 소비하면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곡선? IS 곡선이고, 얘는 상품시장입니다. IS 곡선이고 상품시장입니다. 예, 왜냐면 이자율 낮으면 사람들이 졸라 돈 많이 쓸 거 아니야. 예? 아시겠나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뭐 설명해야 돼요? LM은 무슨 시장이야? 화폐 시장입니다. 자, 한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져 화폐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면 맞잖아. 이게 사람들이 소비를 졸라 하니까 서로 화폐를 가지려고 할 거야. 지갑에 돈을 빵빵하게 채워놔야지 소비를 막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끊어봐. 자, 지금 내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경제학이라는 건 이제 뭐의 학문이에요? 가정의 학문이에요. 가정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ISM의 모형에 가정이 하나가 있어요. 통화량은 뭐 돼 있다고 보는 거야? 고정돼 있다고 보는 거야. 자,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은 뭐 돼 있다는, 고정돼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통화량이 고정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ISLM 모형을 세울 거예요. 근데 통화량이 고정돼 있다는 건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통화량 고정, 다른 모형이 제시가 될 거야. 자, 통화량이 고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화폐를 뭐 하려고 합니까?
자, 봐봐. 야, 지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맞니? 증가하면, 사람들이 화폐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네. 화폐 수가 증가할 거야. 그러면, 화폐에 대한 뭐가 일어나요? 화폐에 대한? 자, 화폐량이 뭐 돼 있어, 지금? 통화량이 고정돼 있잖아.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은 한정적이니까 화폐에 대한 뭐가 발생해요? 공급 부족 바꿔서 하면 초과 수요. 맞지?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럼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서로 화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지. 니네 그 화폐 가치랑 뭐랑 같이 가요? 이자율이랑 같은 겁니다. 이자율이 화폐 가치야. 이건 인생 살면서 좀 알고 계세요. 그냥 이자율이 뭐예요? 화폐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가 상승해요? 맞잖아. 이게 서로 화폐를 가지려고 서로 돈을 빌리려고 할 거라고. 그럼 빌리려는 사람 많으니까 서로 돈을 가지려는 수요가 많으니까 돈의 가치인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한번 봐봐. 야, 국민소득과 뭐의 관계? 이자율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국민소득과 뭐의 관계? 이자율의 관계. 야, 지금 X축이 뭐야? 국민소득이고 Y축이 이자율이니까 자,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LN 곡선은 어떻게 돼요? 우상향합니다. 맞아?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서로 화폐를 가지러 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LN 곡선이고 이게 이제 무슨 시장? 화폐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이 교점 있죠? 이 교점에서 균형 뭐가 결정돼요? 국민소득 Y0가 그 다음 이 사회의 균형 뭐가 결정돼요? 이자율인 R0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증으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승해야 하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예금이나 채권을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인은 줄어듭니다.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과 이자율이 비례합니다.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LN 곡선으로 LN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IS 곡선과 LN 곡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단 잘 봐. 자, 여기서 하나 개념 설명한다. 자, 이거는 좀 하나 개념 설명한다. 잘 봐. 지금 2차원 평면이잖아. 이 좌표 평면에서 변수는 뭐랑 뭔데? 국민소득과 뭐야? 이자율이야. 자, 이런 평면상에 나타나 있는 변수들 있죠. X축과 Y축 이 두 변수 있죠. 두 변수를 우리는 내생변수라고 해요. 평면상에 나타나 있는 변수를 내생변수라고 해요. 자, 좀만 집중해.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내생변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내생변수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봐봐. 국민소득이 바뀌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어떻게 돼? 이자율이 내려가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이 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모은 거 아니야. 다시. 자, IS 곡선만 생각해보자. IS 곡선엔, 자,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국민소득이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죠? 그러면 얘가 바뀌니까 얘가 증가하니까 이거 곡선 뭐에서 이동이야? 내에서 이동이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해요? 내생변수라고 해요. 내생변수. 한번 봐봐.
국민소득과 이자율 외의 변수가 변할 수도 있죠. 이 좌표 표면에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무슨 변수가 일어났다고 해요? 외생 변수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럼 외생 변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다시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바뀌는 건 무슨 변수라고? 내생 변수야. 근데 내생 변수가 아니라 외생 변수가 일어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자. 이 ISLN 모형은 1960년대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분석 틀로 널리 활용되었다. 자,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에다가 뭐 쉽게 적어봐라. 그 외생 변수죠. 외생, 오, 똑똑합니다. 외생 변수라 적어놓고 콤마 하나 더 멋있게 적어봐라. 아니, 정부의 재정 확대, 세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뭐예요? 줄이죠. 재정정책이죠. 무슨적 재정정책이야? 적으세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뭐가 생긴 거야? 외생변수가 생긴 말이야. 확장적 재정정책, 외생변수가 생긴다는 거야. 같은 정책적 변화. 자, 정책적 변화 다시 한번 무슨 변수야? 외생변수가 생기는 거야. 다시, 야, 재정 확대나, 야, 집중해. 지금 씨 세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세금 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살려줘라. 네? 세금 좀 대신 내줘라, 얘들아. 개짱나네, 씨. 돈도 안 벌리고. 작년에 책값만 5,106만원 썼다고 이야기해줬지. 얘들아, 수능 잘 봐, 얘들아. 난 뭐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수능 잘 보고 저를 기억해주세요, 승우야. 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고 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세금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라는 외생변수는 IS 곡선을 어디로 이동시켜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봐봐. 자, 간다. 종원아, 봐. 재명이 형님이 재정정책 합니다. 자, 간다. 재정정책 해가지고 이제 재난지원금, 외생변수 일어났죠? 돈 뿌렸죠? 이게 여기 어디로 이동해요? 이동해요.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얼마만큼 늘어요? 얼만큼 늘었어요? 얼만큼 늘었죠? 대신에 뭐가 좀 올라갔어? 이자가 조금 올라갔어. 오케이? 네. 이게 재정정책입니다. 확장 재정정책. 자, 그 다음 반대로 뭐 할 수 있어? 긴축하면 어떻게 돼? 어디로 이동해? IS가 왼쪽으로 하면서 긴축하면 어떻게 돼요? Y2, 그 다음 R2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뭐를 조절하겠다는 거야? 결국 재정정책은 뭐의 위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IS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IS.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케인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뭘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IS 곡선의 이동, 재정정책을 통해서 확장, 긴축하면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상상이 됩니다. 대신 이제 뭐는 좀 높아져요? 이자는 좀 높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긴축 정책은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총수요를 줄임으로써 경기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케이지가 뭐를 컨트롤 하자. 뭐를 컨트롤 하자고. IS 왔다 갔다 하자 이 말이야. IS 왔다 갔다 해서 경기 조절하자. 뭐 쉽지 않냐. 재정 정책 통해서 IS 곡선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의 달성. 자, 지금 니네 이 문장 이해되니? IS 곡선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변함 의미하는, 이거 이해돼요? 야, 내가 지금 IX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는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지금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의 양이 다 뭐한 거야? 아니, 다 증가한 거 아니야?
일정하게 다 증가한 거 아니야. 그 자체로 이동했으니까. 맞잖아. 알겠어? 맞잖아. 그냥 평행 이동했으니까 같은 금리 수준에서 좀 소득이 어떻게 됐냐, 다. 이만큼 다 증가했겠다, 이 말이야. 네? 그 다음, 이에 따라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겠다. 즉,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형성된다. 제가 다 그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ISL의 모형이, 자, 1970년대 오일쇼크 밑줄 긋고 빼서 적어라. 오일쇼크. 멋있게 얘기해봐라. 이야기하면 인정해줄게. 석유 부족. 석유 부족. 아닙니다. 뭐야, 이거. 오일쇼크. 그래서 공급 충격. 저거. 그러니까 이거는, IS 국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케이지는 뭐를 계속 조절하는 놈이야. 총수요를 조절하는 놈인데, 수요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번 뭐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야, 기름값이 올랐잖아. 오일쇼크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다는 건 공급 쪽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이 ISLN 모형이 설명을 잘 하겠냐, 못 하겠냐? 못 한다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알죠?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는 공급 쪽 충격 때문에 한계를 드러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자, 이제 드디어 나왔다. 이제 무슨 정책이 나올 겁니까? 통화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다 현실적, 미치고 아까는 통화량이 고정돼 있다는 건 되게 무슨 적이야? 비현실적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 케인즈 학파가 아니라 이제 무슨 학파가 등장해요? 신 케인즈 학파의 구정안이 아니라 뭐야? 신정안의 ISMP 모형이 등장하였습니다. 자, 구 케인즈 학파가 아니라 이제 신 케인즈 학파. 자, 이제 ISMP 곡선을 설명해 볼게요. 자, ISLN까지 이해돼요? 네, ISLN의 핵심 과정은 통화량이 뭐 돼 있다 보는 거야? 고정돼 있다 보는 건데, ISMP 모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잘 봐. ISLN 모형과 ISMP 모두 이자율 동일하다. 이자율은 무슨 변수야, 지금? 내생 변수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무슨 축이니까? Y축이니까 내생 변수야, 항상. 다루고 있지만, LN 곡선은, 잘 봐.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간주한다. 일단 계속 따라와. 반면, 이제 새로운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한다. 경제 내부 주체 밑줄 긋고 이렇게 생각해. 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ISLN 모형은, 기존의 모형은 중앙은행을 시장 밖에 있는 존재로 봤다고. 얘는 시장 어디 있다고, 중앙은행이. 안에 있는 한 명의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플레이어. 그러니까 시장 밖에 있는 애가 아니라 시장 안에 한 명이 뭐라는 거야?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시장 안에 있는 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얘도 이제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따라서 MP 곡선에서의 금리의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 내생적, 얘도 내생적으로 조정되며 국민소득 또는 국민소득. 자, 내생적으로 조정되는 건 국민소득이 무슨 축이야? X축이고 금리가 뭐야? Y축이죠. 내생 변수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야. 곡선 위에서 이동이야. 네,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얘도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내생 변수 나타납니다. 자, 이거 좀 적어드릴게요. 잡아. 자, LN 곡선이 있고, 자, MP 곡선이 있습니다. 자, 둘의 차이는 뭐냐면, 자, LN 곡선은 중앙은행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 예, 밖에 있다고 보는 애야.
야, 대학 경제학과 가서 해라. 경제학과 가세요. 네. 근데 얘는 시장, MP 곡선은 시장 안에 한 명의 중앙원드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플레이어. 자, 그 다음, 정책 수단에 있어가지고, 자, LN 곡선은 아까 가정을 했잖아. 통화량이 뭐 돼 있다고?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했지만, 야, 현실적으로 중앙은행이 손 놓고 있어요? 아니면 금리를 조절해요? 네, 금리를 조절해서 중앙은행이 뭐를 컨트롤해요? 통화량을 컨트롤합니다. 금리를 조절해서 통화량을 뭐합니까? 조절합니다. 이건 무슨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고정돼 있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중앙은행이 무슨 정책을 하니까? 통화 정책을 하니까. 이 말이야. 사실 LN 곡선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애고, MP 곡선은 얘가 시장 안에 있고 금리를 조절하면서 통화량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한다는 거야.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면 LN 곡선도 이동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아니, 아까는 이 모형에서는 LN 곡선은 뭐 돼 있습니까? 고정돼 있고 뭐만 이동해요? RS만 왔다 갔다 하는 얘는 이제 뭘 이동시켜 볼 거야? LM도 이동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끝나거든요. 자, 이제 볼게. 자, 소득이 증가하면, 잘 봐. 소득이 증가하면. 자, 대학 가서 경제학과 하세요. 경제학과 가서 문과 뭐 갈 데도 없는데, 그 선생님이나 하든가, 응? 아니면 그 경제학과 가서, 네? 그 재경직 이런 거 하세요. 재경직 멋있잖아요. 자, 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확대되고, 동의하십니까? 근데 총수요 확대되면 뭐가 생겨요? 아니, 있잖아. 읽고 말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야, 물가 상승하면 안 되니까 기준금리는 뭐 할 거야? 인상하며, 금리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끕니다. 한번 이걸 적어볼게. 자, 잘 봐. 자, 국민 뭐가 증가합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자, MP 곡선 생각해보자. 소득이 증가하면 뭐가 생겨요?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거야? 중앙은행이 플레이어잖아, 지금. 플레이어니까 어떻게 할 거야? 금리를 뭐 할 거야? 인상할 거야. 금리를 인상할 거야. 그래서 물가를 뭐 시킬 거야? 안정시킬 거야. 자, 그러면 이게 MP 곡선인데, 자, 한 변수가 지금 소득 증가 뭐 있어요? 금리 인상 있어요. 그러면 MP 곡선은 우상향할까요? 우하향할까요? 우상향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실은 뭐랑 똑같아? LM이랑 곡선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LM이랑 MP랑 우상향 한다는 건 똑같아요. 좀 내가 설명하기 좀 다 똑똑하니까. 아까 LM은 왜 우상향했냐? 그러니까 우상향의 원인이 달라요. LM 왜 우상했어요? 화폐량이 뭐 돼 있어? 고정돼 있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서로 화폐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일어나서 이게 우상향한다는 거고, 얘는 원인이 뭐야? 소득이 증가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 할 테니까 올릴 테니까 우상향이야. 그러니까 같은 우상향인데 설명하는 논리가 다른 거야.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서 균형 뭐가 결정돼요? 국민소득 Y0 균형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 끝났다. 보자.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이루어진다는 반영으로 일반적으로 LN 곡선과 똑같이 나와요. 우상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끊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향인데 뭐가 다르다고 설명하는 논리가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네. 반면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이거 무슨 변수야? 외생 변수야. 그러면 이제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때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자 밑줄 거봐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거. 야, 정책 기조 변경은 내생 변수야, 외생 변수야? 외생 변수. 그래프 축이 없는 외부 요인 변화이므로 MP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자, 내가 설명 좀 그냥 이제 끝났으니까 좀 집중해. 야, 니네 너무 무식하더라고. 근데 뭐 나도 니네 나이 땐 무식했어요. 근데 니네만큼은 아니었지만 무식했어요. 인생 살면서 좀 이제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야, 우리 요즘 뉴스 잘 보면 중앙은행 장 있죠? 중앙은행 장도 성격이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 없어? 있죠? 하면 되게 물가를 중시하는 중앙은행장 있을 거 아니야.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금리를 뭐 하려는 성향이 있을까요? 올리려는 성향이 있어.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 뉴스 잘 보면 매파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매파 중앙은행장, 매파식 어떤 성향을 가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건 매파라고 해요, 매파. 그 다음 조금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쪽이 있어요. 이건 무슨 파라고 해요? 비둘기파 성향을 가진 중앙은행장이라고 해요. 매파가 있고 뭐가 있어요? 비둘기파가 있어요. 둘이서 이제 미국 그 연방은행 장이랑 이렇게 FOMC 위원들, 이 경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무슨 파도 있어? 아니, 금리를 한 사람이 결정하겠냐? 아니면 여러 명 모여서 결정하겠냐?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야, 금리 올려야 돼. 무슨 파야? 매파야. 야, 금리 내려서 경기 좀 올리자. 얘들아, 물가 좀 포기하고, 비둘기파. 걔네들 맨날 와서 회의하다가 투표를 이렇게 결정해요. 그 중앙은행 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봐봐. 생각해봐. 봐봐. 그러면 졸라 빡센 새끼가 걸렸어. 매파가 걸렸어. 그럼 걔는 모든 국민 소득 수준에 있어가지고, 자, MP 곡선 생각, 모든 국민 소득 수준에 있어서 걔가 생각하는 이자율은 좀 더 수준이 어떻겠어요? 높겠죠? 아니, 다시. 나는 매파야. 금리 무조건 물가만 졸라리 때려잡자는 애야. 모든 국민 소득 수준마다 얘가 생각하는 금리 수준이 어떻겠어? 높겠죠? 하면 P 곡선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위로 이동하겠죠. 모든 수준에 다 높인다고. 나는 매파니까. 그럼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진 사람으로 변경됐다는 건 외생 변수니까 그래프 자체가 위로 다 이동한다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해요? 위로 이동하니까 여기서 만나야 되지. 그럼 국민소득이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금리가 올랐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금리는 전반적으로 다 인상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새끼가 집권해요? 비둘기가 집권해. 비둘기가 의장을 잡으면 모든 수준에 있어서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 거야? 낮아지는 외생변 수상 이동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얘가 모든 이렇게 내려간다고. 내려가면서 Y2 국민소득 늘고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 이 말이야.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럼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뭐를 취해요? 긴축하면 금리 수준을 다 올릴 거 아니야? 긴축적 기조라는 건 외생변수야, 내생변수야? 외생변수야. 그럼 MP 곡선이 다 어디로 이동해? 위로. 그럼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기조를 취하면 어디로?
아래쪽 이동하면 이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소득이 새롭게 조정돼 경제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다. 맞습니까? 네, 이제 끝났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봐봐. 아, 열심히 설명했다, 얘들아. ISLM 모형은 뭐만 졸라리 움직여요? 재정정책 이것만 졸라리 하는 거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무슨 곡선도 이동해? IS도 당연히 이동하지. 재정정책 이렇게. LM 곡선은 무슨 정책? 통화정책. 그러니까 재정, 통화 이렇게 둘 다 한다는 거야, 현실에서는. 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야, 사실은 무슨 양을 바로 다이렉트로 조절해도 돼요. 통화량을. 근데 왜 금리 조절해요? 야, 봐봐.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치자. 내가 중앙은행장이야. 금리 조절할 필요 없지. 무슨 양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돼. 아니, 통화량 바로 조절하면 되잖아. 어? 근데 이렇게 적을 땐 할 수 있지. 인원에 이렇게 적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1,000원씩 다 가온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잖아. 어? 근데 규모가 늘어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뭘로 하는 거야? 금리로 하는 거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 금융시장의 규모와 자본이 커진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만으로 유동성을 정밀하게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로 합니까? 금리라는 수단을 쓰는 거라고. 따라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ISMP 모형은 현실 경제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ISMP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당연히 뭐야 돼요?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나 투자 결정을 내리잖아.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자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커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졸라리 신뢰해요. 그러면 당연히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겠지. 그러면 소비와 투자도 어떻게 할 거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끊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안정적으로 끌게요. 이 정도는. 야, 네가 한국 중앙은행 신뢰하십니까? 뭐 한국 정도면 뭐 사고 친 적 그렇게 없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그냥 네가 소비와 투자를 그냥 어떻게 할 거야? 안정적으로. 뭐 금리가 내일 아침 되면 막 뭐 2배 되고 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잖아요. 정원아 그래. 자, 네가 베네수엘라 사람이야. 중앙은행에서 개지랄 해요. 얘들아, 내가 물가 열심히 잡고 금리 안정적으로 할게. 믿어 안 믿어요? 네 소비와 투자를 안정적으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중앙은행 신뢰를 안 해요. 그러면 중앙은행을 신뢰 안 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까요? 정책 효과가 높아질까요?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그 이재명이 하는 짓 아니야, 이재명이. 야, 생각해봐. 야, 이재명 중앙은행이랑 상관없지만 뭐 이런 거야. 야, 이재명이 뭐 잡는다고 해요? 부동산 잡는다고요. 이재명이 뭐 잡는다고요?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고요. 그러면서 막 그 트위터 중독이시던데요. 뭐 하루에 트위터 글을 몇 개 올리는 거야? 누구만 하나? 야, 그러면서 막 이재명은 합니다 하면서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해요. 니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니 신뢰해요 안 해요? 그럼 봐요. 오늘 집에 가서 아빠한테 집 팔자고 하세요. 신뢰해 안 해? 야, 국민들이 다 그 정책 시그널을 신뢰하는 다 사람들이 집을 살 거야, 팔 거야? 팔겠지. 집값 잡는다면 팔아야지. 그럼 팔면은 그냥 아가리만 털어도 집값이 어떻게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입만 털어도 집값이 어떻게 돼? 근데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이유 뭐야? 신뢰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 센 뭘 줘야 돼? 시그널을 줘야지. 더 센 시그널을. 그래서 계속 지금 시그널 주고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보니까 그 시그널을 어떻게까지 줬냐면, 일단 자기 집 어떻게 했어? 자기 집 팔았지. 시그널 한번 줬죠. 자기도 팔았죠. 근데 저번 주에 보니까 그거 있던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다주택자를 배제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복사하는 직원까지도 다주택자는 정책 결정하는 부서에 배제하겠대. 아무래도 다주택자면 집값이 올라갈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다 빼겠대. 이거 되게 강력한 시그널이지 않나요? 네, 신뢰하십니까? 몰라. 자, 야, 옛날에 반대인 시대 있어요. 반대. 박근혜 때 뭐라 했어? 박근혜 때 집 사세요였어요. 박근혜 때 빚내서 뭐 하세요? 집 사세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가지고 전부 다 미분양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말 들었던 사람들 다 부자 됐어요. 니네 잘못 생각하는 게 정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이. 진짜 미친 짓 하면 진짜 내가 이재명이면 진짜 정부가 미쳐가지고 서울에다 핵폭탄 한번 터뜨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바로 집값 잡을 수 있잖아. 지금 그 집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서울에 방사능을 퍼뜨리는 거예요. 네, 그럼 서울 집값이 잡히겠죠. 대신에 부산 집값은 좀, 지방 집값들은 올라가고, 네. 한번, 자, 야, 그래서 반대로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 주체들은 향후 금리나 물가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소비나 투자를 뭐 해버리겠습니까? 줄이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면 당연히 소비나 투자보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겠지. 이는 자금이 시중에 머물며 실물 경제의 확산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봐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 돈을 졸라리 풀었어. 사람들이 LN 곡선을 위로 올렸어. 밑으로 내렸어. 원래는 소비와 투자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해야 되지. 사람들이 근데 이자를 내려도 소비를 뭐예요? 안 해요. 국민소득이 안 늘어나요. 왜냐면 중앙은행이 신뢰를 안 해서. 그런 상황에서 IS 곡선이 어디로 또 이동해버려?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 안 좋아진다는 거야? 안 좋아진다는 거니까 침체가 더 어떻게 된다고? 침체가 더 커진다고, 경기 침체가. 총수요가 더 뭐 됩니까? 위축돼서 화폐 선호 증가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금리를 다 낮췄어. 그래서 금리를 낮췄다는 거 기대하는 효과는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기를 바란 거야. 근데 사람들이 금리를 낮췄는데도 여전히 국민소득 소비를 안 늘리고 계속 여기 머물러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곡선을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긴축을 해버리면 오히려 소비와 투자가 훨씬 더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악화가 더 심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화정책의 파급이 낮아지고 중앙은행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해야겠죠. 더 강한 시그널을 줘야겠지.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폭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겁니다. 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거 원래 대충 나도 다른 가사처럼 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설명할 수도 있거든. 좀 이해는 되세요? 원래 내가 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깔고 이야기했는지 알겠어요, 초반부에? 그게 있어야지 사실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수특 문제 풀어보시죠, 알겠죠? 그냥 곡선만 왔다 갔다 잘 하시면 됩니다.